안녕하세요. 블루밍 경영연구소의 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김상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스트레스를 잡는 마음 소통법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잡는 솔루션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경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긍정성을 찾아서 자아 충족감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 주장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강의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모든 그 시작점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또한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할 거는 스트레스를 잡는 마음 소통법이에요.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은요, 왜 올까요? 욕심. 그렇죠, 욕심.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기업에 또 많은 리더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고, 야, 우리 소통을 해야 돼.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욕심 이렇게 정의하시잖아요. 뭐야 스트레스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음을 설명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신 스님들께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면서 마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소통은 뭘까요, 여러분들? 소통.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거냐면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소통을 잘하는 거다. 근데 왜 그 소통을 어떻게 하냐? 다른 소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나와 소통을 해야 돼. 저는 스트레스 원인을 낮은 자존감에서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들, 학생들 제가 자존감 진단을 해보면요. 100점 만점에 45점에서 70점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죠? 40에서 70점 정도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여러분들 자존감은 챙기지 않냐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내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자존감으로 풀기 위해서 먼저 소통이라는 뜻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이 뭘까요? 소통이 뭐냐 물어보면요, 백인한테 묻습니다. 그럼 100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통이 뭡니까?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전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서로 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백인 백색의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소통은 뭐냐? 소통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서로 잘 통하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 할수록 불통인 게 뭐예요?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소통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잘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는 상태이지 요 의미를 좀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저 내적 요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삶의 에너지, 내 삶의 원천인 자존감을 관리하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자존감은 또 뭘까요? 자존감은 제가 이제 자존감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상태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왜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까요?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을까요? 그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수치심, 모욕감, 모멸감을 딱 느끼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예,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이렇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걸 상담하러 가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 만나면 오, 야, 그 집단 미쳤대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꾹꾹 참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직원들이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정말 이상해요. 여성분들도 같이 화가 나면요, 괜히 막 회사 그 뭐예요 그 콜하는 그 아가씨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욕을 한대요. 막 이제 막 XX 하면서. 그러면 이 학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여직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팀장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참아. 참아. 고객이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그리고 수치심 모욕감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푸셔야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참잖아요. 그럼 얘가 열등감으로 커요. 열등감은 뭡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 행복지수는 58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배가 아파. 그렇죠? 옆집 애가 막 서울대를 갔대. 우리 애는 고대를 갔어. 아, 너무 신경질 나. 그 뭐예요? 내가 있는 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계속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우울감으로 가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뭐 자괴감에 빠져요, 여러분들. 자괴감이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래가지고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청소년들이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을까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아빠. 예, 엄마한테는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무시할까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말을 하면 할수록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입을 다물면 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열어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뭔가 하나의 성공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상처를 입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해주는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 때문에 애들이 정말 크게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제일 청소년들이 엄마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 엄마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는 왜일까요? 아빠? 예, 아빠는 가끔 나타난대요, 집에. 가끔 나타나서 아빠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왜? 우리 아빠의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아,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야단 안 치는 거야? 왜 우리 아빠는 나랑 같이 놀러 가지 않는 거야? 거기도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시나 상처는 뭐 가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존중해줘요. 존중해주면요, 이렇게 프라이드, 자긍심이 올라가. 야,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믿어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없이 애가 막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야, 너 도전해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만약에 좀 이렇게 뭔가 나무늘보처럼 축 처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어디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줘요. 존중. 여러분들 자녀들 존중합니까? 어떻게 존중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나 존중하고 있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예? 입 닫고 있어.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입 닫고 있는 아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해야 뭔가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 사이클로 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그럼 제가 여쭐게요. 입 다무는 것도 정말 존중의 표시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내 후배가 정말 나를 존중해 준다. 어떤 때 느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 존중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예, 정말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요, 모든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경청을 해주잖아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좋은 학원 보내고 이게 저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게슈타프 같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다 지시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천사 엄마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경청을 해주니까요. 애들이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겠어. 먼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올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나 내 부하 직원이나 팀원들을 아니면 우리 후배들을 자존감을 높여줘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신에 뭐예요? 경청을 해주시는 게 솔루션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자기 효능감이죠.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나게 하는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찾아. 왜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인식하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조절감이에요.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과연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정말 자존감을 올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해소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많은 임상을 했고요. 그 기업에서 강의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 40, 50대 남성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0, 50대에 아주 잘 나가는 리더들이 자기 행동을 못 바꾼다고 단언하시잖아요. 바뀝니다. 왜 바뀌어요? 자기를 인식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 그 솔루션 제가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은요, 마음 소통이에요. 마음 소통. 그래서 마음 소통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아주 공식석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딱 느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노출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또 우리 또 착하신 여러분들 막 참죠.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돼서 그게 자존감을 훅훅훅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배운 거에 대해서 제가 인경 스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제가 마음을 크게 많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 제가 제 인생에 마음 공부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아주 큰 그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대표이사하고 임원진들하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주제였냐? 경청이었어요. 경청을 강의하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청 잘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다 핸드폰 보고요, 다 딴 세상 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3시간을 끝내는데요, 정말 머리가 하얘어요. 그 무시당한 게 너무너무 내가 이제 놀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정말 그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야 돼? 그냥 때려치고 가?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상임아,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막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는지 아세요? 네 마음을 표현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도 그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막 핸드폰 보고 아무도 안 봐, 저를.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 이렇게 붙고 임원님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렀으니까 저를 보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무런 영혼 없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심하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님들, 임원님들, 제가 이 회사 주식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뭐야 이거 뜬금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삽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민낯을 보니 이 회사 미래가 아주 예견이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뭐예요? 강사가 갑자기 뭐 자기네 주식 얘기하더니 당신들의 민낯을 보니 미래가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제 모멸감을 느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사 하나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성원들을 뽑냐. 엄청나게 많은 종업원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만든 제품이 과연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겠냐 막 이렇게 풀면서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설령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이 잘린다 해도 저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면 그 밑에 리더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들이 갑자기요, 완전 막 어텐션 플리즈 딱 해가지고요, 정말 51명이요, 완전히 어제 내가 언제 그랬니? 이런 모습으로요, 완전 경청 모드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경청을 안 했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누가 당신들 경청 못하고 있어.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주 훌륭한 리더들인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독설 아닌 독설로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자기를 인식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이 경청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연속해서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인사팀에서. 왜? 당신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임원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성원들하고도.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부터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뭘까요? 예, 마음이 뭘까요? 그러면 한 두 가지는 얘기하시라고. 뭐 감정 아니에요? 감정? 막 이렇게. 뭐 생각이지 뭐 생각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을 들으셔야 되니까, 마음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란 녀석과 감정이란 녀석과 갈망이란 녀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 마음부터 경청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예, 전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 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소통에 대한 걸 정말 잘 전달해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내 마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많은 임원들이요, 이 마음 일기를 쓰고 계세요. 불안하다. 오늘 사장님이랑 컨퍼런스 콜이 있다. 나 사장님한테 보고 잘하고 싶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한 감정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누르지 마세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를 내는 리더는 하수예요.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리더는 고수예요.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챙겨 보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났어.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서 납기를 안 지켰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제때 보고해 주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를 훅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감정, 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들려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 근데 우리는 경청을 할 때,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들었듯이 남의 마음도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경청할 때 어떻게 하냐? 머리로 경청해요. 여러분들 누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은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경청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뭐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좀 새롭네. 이렇게 작은 생각, 아주 순간의 생각만 해도요, 저하고 접촉이 20%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경청하기보다는 가슴으로 경청하셔야 돼요. 이 잠수성을 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경청을 하면 이 사람 감정이 어떨까? 지금 기분이 어떨까? 정서가 어떨까?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그 감성을 잘 읽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못 읽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잘 못 알아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왜 그러냐? 감정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써보셔야 돼요. 히노 에라. 그래서 오늘 교재에 제가 감정 언어 정리해드렸잖아요. 그걸 여기 남편분들한테 꼭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복창하라고 그러세요. 10번 이상 복창하라고. 그러면 아마 회사 내에서 소통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심의 정을 타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의도나 가치관이나 의미까지도 읽는 그 고수의 경청을 하셔야 돼요. 영혼으로 경청하셔야 돼요. 영혼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이 머리로만 경청을 하시면 하수죠. 하수. 감정까지 들어주면 중수. 예, 이 정말 영혼으로 경청하면 고수가 되시죠. 그 여러분들은 고수의 경청을 하시겠습니까? 하수의 경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들 고수 경청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으셨잖아요. 들으셨는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꿀꺽하세요. 예, 내가 들은 얘기를 그냥 꿀꺽. 그러면 경청의 반쪽밖에 안 한 거예요. 경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내가 경청했다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여기 복사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복사기. 그래서 복사기 화법, 복사기 화법. 그래서 경청의 완결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 상대가 아무리 장황하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딱 키워드를 되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잘 들었어요. 근데 자녀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잘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듣고 나서 내가 들은 거를 상대한테 한번 되묻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특히 내가 들은 어떤 그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갈망을 탁 채서 읽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복사기 화법을 잘 하시잖아요. 상대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이 되묻잖아요. 그게 최상의 질문이에요. 최고로 강력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의 그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코칭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김상현 코치는 건부를 없애주는 그 부직갱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오면 자기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건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얘기하면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강력한 질문을 해줘서 자기가 경영에 많은 해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네덜란드 가본 적도 없고요. 반도체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저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경청. 그분이 얘기한 거 경청하고 되묻고, 경청하고 되묻고, 경청하고 되묻고. 예를 들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코치님 말이 되냐? 내가 작년에 2조를 했어. 근데 올해 2조 5천을 하래.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뭐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사교화법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2조를 했는데 2조 5천을 하래. 그럼 그 2조 5천이 키워드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놀래서 어머나 2조 5천이요? 이렇게 물어요. 2조 5천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이 2조 5천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사교화법으로 그 사람이 한 키워드를 되물으니까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첩에다 메모 딱 하고 중국 하이얼 출장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마음의 경청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남의 얘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마음부터 듣고 남의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듣고서 거기서 끝내면 반쪽짜리 경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키워드를 다시 되물어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셔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잠자고 있는 자원을 깨는 엄청나게 강력한 질문이에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상하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또 자녀들 간의 소통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경청할 때 또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 경청이 아니에요. 예, 저도 잘 못하는데 근데 경청할 때는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표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얘기하는지 얼굴을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내가 반영해주고 복사기화법 해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은요.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뇌는요 그렇대요. 원래가 그렇게 생겼대요. 이 주인이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부정 정서가 올라오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예, 누르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안에 긍정성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긍정 마인드인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날의 기상돼요. 지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예, 맑음인지 흐림인지, 예, 우중충함인지 어떠세요? 예, 맑아요. 지금 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되게 창창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이 그날의 기상돼요. 저는 옛날에 정말 얼굴을 긁고 사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긁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 87년에 삼성그룹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제당 CJ가 모회사였거든요. 거기서 27년 근무했어요. 근데 또 그때는 남녀 차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에서 신입사원이 결혼하고 다닌 1호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뭐예요? 그 누군가가 이제 출산해주겠지. 3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이게 배 불뚝해가지고 다닌 1호예요. 그러면서 남녀 차별이 되게 심했던 시절인데 남자 동기들이랑 한 번도 승진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지독하게 일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남자 동기들은 그들의 시계는 24시간이었으면 저는 48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곱하기 4배로 하니까 회사에서도 뭐예요? 성과를 내니까 승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상무까지 갔는데 그냥 몰랐어요. 저는 일이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또 보상이 오니까 거기에 또 막 힘을 내고 막 이랬는데 정말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임경수님을 만났으면 아마 지금 대표이사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얼굴 표정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번아웃 딱 되면 여러분들 막 카페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 오거나 이렇게 방전되기 일보 직전에 왜 그 충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정말 웃으면 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긍정의 얼굴은 긍정의 마인드는 아침에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시작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 감정의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리스인이라는 그 조직 개발하는 그 전문가가 조직이나 가정에서 긍정 정서를 올리는 그 방법으로 이 긍정의 부정의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느 층에 계세요? 막 이렇게 화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방어적이고 걱정, 짜증, 조급, 초조 이건 뭐예요?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그래서 2층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상층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지상층, 여러분들 로열층 좋아하시잖아요. 로열층 어디입니까? 감사. 예, 감사.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감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짜증나 그러잖아요. 하루 왼종일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구성원들이나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의식적으로요.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루 왼종일 힘들어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예,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일어남에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9층 감사층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뭔지 내 삶에서 감사한 일이 뭔지 그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내 안에 그 감사함 때문에 이 긍정 정서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근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시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조각가가 이 여인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정말 그렇게 조각상이 이쁘냐 해서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신화에서 나온 효과예요. 이게 뭐냐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면 잘 풀리고요. 일이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언이라고도 해요. 자기 예언. 근데 어떤 예언이에요? 부정의 예언이 아니라 성공의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게 나는 잘 될 거야. 이거보다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뇌가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짜증난다. 오늘 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회사에 진짜 내가 가족 때문에 간다. 막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또한 뇌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부정 정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멘트로 여러분들이 조금 내 안에 긍정의 자원을 끌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여러분들 좀 이게 뭐 말은 쉽지 그게 돼 이래가지고 제가 모든 솔루션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이제 A 전자의 생산 임원의 사례예요.
이분이 자존감이 매우 낮았어요. 매우 낮았고 그리고 되게 불안해. 매사 불안해.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는 리더가 막 이렇게 구성원들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리더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 구성원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막 정말 휴지 줍는 것부터 진짜 보고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하는 그런 리더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자존감 너무 낮고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칭찬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칭찬을 씁시다. 10가지를 써서 그거를 이제 예언합시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써왔냐면요. 보세요. 여기 딱 보면 불만 없이 항상 감사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 매일 피곤해도 지각 없이 출근하고 참 부지런해. 여기 보세요. 술 많이 먹고도 아무리 힘들어도 늦지 않게 출근해. 이분은 자기 칭찬을 하라고 그랬는데 문장마다 다 부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으신 분은요 항상 부정 멘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PT하거나 그럴 때 자존감이 낮으신 분의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잘 준비를 안 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잘 못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뇌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에서 이게 뭐예요? 참아 자기를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나게 착한 코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수정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냥 나는 부지런하고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예요? 지각 없이 출근하고 참 부지런해.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고 동안이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부정 단어를 제거하고 수정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이제 피드백을 준 거예요.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45세예요. 45세 남자가 거울 앞에 서서 이거 제가 50번씩 외우라고 그래요. 50번? 50번씩 이걸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은 본인 보스한테 보고하러 가자면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보스가 그런데 도대체 당신이 한 얘기가 두서없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던 분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보세요. 발표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오늘 부문장님, 센터장님이에요. 부사장님한테 발표를 잘 끝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존감과 자신감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거울 속에 나와 눈 마주침, 자기 칭찬 10개 외우기, 목소리 녹음까지 해서 30일. 다시 만날 때까지 변화된 모습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막 이러고 다니면 이게 탁 펴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뇌에 자기를 막 앵커링 시킨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멋진 리더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자꾸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그럼 리더십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자존감은요 100% 애들한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뭐를 해도 내가 뭔가 좀 믿기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변화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그러면 한번 자존감 진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들도 100% 낮아요. 그래서 대물림되지 않게 어디에서 끊어요? 여러분들 자존감을 올리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솔루션은요. 세 번째. 여러분들 세련되게 자기 주장을 하셔야 돼요. 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참으세요? 그래서 세련된 자기 주장 기술이라고 해서 assertiv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리고 유럽계 회사들은요. 이 리더십을 진단할 때 assertiveness를 진단합니다. 아직 한국은 아닌데 이 assertiveness가 뭐냐면 상대의 감정을 잘 살피고 배려하면서 나의 주장을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있는 리더분들은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만 과연 상대의 이 감정을 살피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모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감정을 살피냐는 거죠. 배려하냐는 거죠. 우리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련된 이 assertiveness, 이 자기 주장 기술을 잘 표현하는 리더들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갈망을 알아차리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이 생각, 감정, 갈망이 뭐였죠? 생각, 감정, 갈망이 뭐였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와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이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갈망인지 알아차리고
그냥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행사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화를 다스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리더들이 가장 못하는 거예요. 화를 포럭 내는 거죠. 그다음에 협상할 줄 아는가, 본인의 니즈를 아는가. 그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자존감이 높은가. 그래서 이제 유럽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님들 같은 경우는요, 걸리는 게 어느 거냐? 일단 자기 생각과 갈망은 잘 얘기해. 근데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남성들이요, 감정을 얘기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왜? 신세대들이랑 소통하고요, 이 불확실성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열려면 감정의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화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내는 리더들은 하수,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리더들은 고수. 예, 화가 났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세 가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존감은 여러분들 무조건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막 자기 칭찬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자기 주장하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 의견 개진 기술, 뭐 피드백 기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 주장을 펼 때는 훅 들어가시면 안 돼요. 훅 들어가시면 안 되고 3단계. 첫 번째,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자녀가 됐던, 팀원이 됐던, 거래처가 됐던, 고객이 됐던, 뭐 아니면 우리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그 고객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그냥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냥 내가 그냥 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양해를 구할까요? 아, 노크. 예. 노크를 왜 했을까요? 노크. 이 사람이 뭐예요? 그쵸?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경청을 잘 못해요. 대한민국 역사를 제일 못하는 게 경청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고 뭔가 얘기를 훅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중반부부터 들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고 이제 불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면 이 사람을 정지 작업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도 돼? 라고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럼 배려예요. 그리고 존중이에요. 왜? 이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해도 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네! 이러잖아요. 네! 하는 순간 뭐예요? 네!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경청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관찰한 사실이 뭐고, 그다음에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모 기업의 임원들한테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제가 이 프로세스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경청 모드로 갔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감정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확인 질문 하셔야 돼요. 확인 질문. 왜요? 부모님들이나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확인 질문하셔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세 가지 생각, 감정, 갈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3단계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다시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스트레스 원천이 나와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내가 만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잡는 이미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잡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소통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알아듣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이 정말 잘 들었는지 이거 쌍방향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현대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죠? 그렇죠? 스트레스 없애고 싶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다 이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마음이 여백이 생기잖아요. 여백이 생기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백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넣으니까 거기서 막 폭파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는 방법은요, 잘 들어주는 거고요. 잘 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핵심 키워드를 되물어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셔도요, 신나게 얘기합니다. 신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라도 좀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면, 또 내가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조금 우울 모드에 빠져 있다면 병원에 보내기 전에 우울증 약 먹으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한마디라도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너 힘들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이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저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세상 사람 다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정말 철새 문으로 이렇게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소통법, 제가 오늘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현대인들한테 접목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예, 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질문이 없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